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 직설 시작합니다.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연고점을 경신했습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수입 물가가 올라가고 결국 이 부분이 국내 물가의 오름세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죠. 여기에 외국인들의 자금 유출로 최근 회복세를 보이던 코스피에도 상당한 악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8월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폭주하고 있는 환율 상황 지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이화여대 경제학과 김세환 교수, 한화자산운용 송재경 마케팅본부장, 현대차증권 오창섭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환율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원달러 환율이 13년 만에 최고점을 찍으면서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외환 당국이 구두 개입에 나서긴 했는데 그게 지금 통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드는 상황인데요. 일단 세 분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김세환 교수님, 네. 저희 환율, 원달러 환율이 지금 1,400원도 각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까지 1,400원 원달러 환율이 1,400원까지 상승하리라고는 보지는 않는데요. 예. 일단 올해 초부터 보면은 원달러 환율이 150원 정도 하락을 했고 한 10% 하락했습니다. 네네. 굉장히 큰 폭으로 이제 원화가 약세로 돌아섰는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 글로벌 경제 상황이 이 원화 약세와 달러화 강세가 되는 거의 완벽한 조건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연준이 금리를 빠르게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전에 봤다시피 외국인들이 주식시장에서 돈을 빠르게 회수를 하고 있고 네네. 또 우리나라 무역 수지 적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이제 거의 2010년 이후에는 거의 처음 일어나는 완벽한 원화 약세, 달러화 강세 상황인데 네네. 그게 더해서 우리나라가 2010년 이후에 원화가 어떻게 보면 위안화에 상당히 연동돼서 움직이는 면이 있는데 네네. 지금 위안화가 약세로 상당히 돌아서는 면도 우리나라 원화 약세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은 1,400원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 1,400원까지 되려면은 경제 우리나라 지금 말한 상황이 급격히 악화가 돼야 되는데 네네. 더 지금 말씀드린 네 가지 조건을 보면은 뭐 우리나라 수출이 굉장히 안 된다던가 수입이 굉장히 는다던가 예. 그리고 미국 연준이 금리를 너무나 빨리 올린다던가 하는데 그거는 이미 시장에 반영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1,400원까지는 단위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재경 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지금 교수님께서 잘 정리해 주신 대로 연초 이후에 원화 약세가 사실은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달러 강세, 나머지 모든 국가 약세 네네. 이렇게 뭐 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뭐 대표적으로 일본 같은 케이스가 연초 이후에 한 20% 네, 엔저가 계속되고 연저되고 있고 예. 우리나라가 이제 한 13%. 네. 그다음에 그 중간쯤에 유로화가 한 14에서 15% 정도 그 언저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우리나라의 그런 무역 적자니 그다음에 미국의 그런 긴축이니 완벽하게 그런 그 원화 약세가 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그 환경은 조성이 돼 있는 것 같고요. 네. 문제는 질문 주셨던 것이 이제 1,400원대에 고착이 될 거냐. 네네. 이제 그렇게 놓고 본다면 그거는 아직은 조금 이른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갔다 올 수는 있겠지만 터치는 가능하겠지만 예. 고착화는 좀 아닐 것 같다. 예, 그거는 이제 만일 그렇게 된다면 지금 일본 수준까지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약세로 가야지 거의 1,400원대가 되려면 이제 연초에 한 18% 정도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러면 앞으로도 이제 룸이 조금은 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지금 미국과 한국의 한미 금리차 역전이 지금 심화되고 있고 실제로 2년물 시장 금리는 이미 역전이 됐습니다. 시장 금리조차도 10년물은 아직은 아니지만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말씀 주신 대로 무역 적자가 이것은 뭐 일시적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5개월 연속 좀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러니까요. 상태고 네. 다만 이제 경상수지는 흑자를 계속 보이고 있어서 다행이긴 한데 이것이 만일 장기화된다면
사실은 이제 완전히 또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어서 지금 당장으로 뭔가 그래서 다시 한번 랩업하면 단기간에는 뭐 1,400원 터치할 수 있겠지만 현재 수준에서의 이제 유지는 가능하겠으나 네. 현재 그러한 경제 펀더멘탈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악화가 된다면 1,400원대로 올라갈 가능성도 완전히 그 배제할 수는 없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제할 수는 없다. 오창석 연구원님 어떻게 보세요? 1,400원에 대한 질문 제가 드렸거든요. 우선은 지금 이제 원달러 환율이 1,350원 선이 중요하거든요. 예, 예. 1,350원 선이 지난 이제 2000년대 초반 IT 버블 당시에 이제 고점이었고, 예. 그걸 사실 이제 넘어가느냐가 지금 이제 현재 가장 중요한 이제 포인트인데, 우선은 지금 대외 여건을 보게 되면 우선 1,450원대는 넘어갈 것 같거든요. 1,350원은 네, 넘을 것 같아요. 1,350원대는 넘어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제 1,400원으로 바로 이제 상단이 이제 또 이제 열리는 올라갈 수밖에 상황입니다. 없네. 네, 그래서 그 다음에는 결국 이제 정부 당국의 개입이 지금 굉장히 좀 강화될 거기 때문에 탄력이 최대한 이제 떨어뜨려지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될 거라고 봐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금융시장이 굉장히 불안하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외환시장 놓고 보면 지금 유로화 환율이 지금 이제 그 달러와 대비해서 유로 이제 그 달러 패러티라고 하죠. 1달러 선이 지금 붕괴가 네, 되고 등가로 있고, 네, 같이 맞습니다. 봤던 평가받던 것들. 그리고 이제 유로화뿐만 아니라 엔화라든지 지금 위안화까지도 불안하기 때문에 네네. 사실상 원달러 환율도 상승 요인이 우세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1,350원 선을 상회한 이후에 이제 1,400원대 이제 결국 이제 앞두고 결국 네네. 이제 금융시장 불안을 막기 위해서 정부 당국이 얼마나 이거를 이제 막느냐 이제 그 싸움인 것 같습니다. 가능하다고 보세요? 우선 1,400원으로 올라가는 까지는 이제 사실은 이제 열려 있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뭐 그 수준을 어떻게 이제 막느냐 이제 그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뭐 아니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열어두면서 우리가 좀 준비는 좀 해 나가야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최근에 뭐 이렇게 달러 강세 그리고 원화 약세를 보이는 어떤 요인들을 아까 교수님께서 잘 짚어주셨는데 특히 가장 눈에 띄는 것 중 하나가 연준의 얘기였던 것 같아요. 연준이 9월 FMC, 8월에 이제 FMC 회의가 없으니까 9월 FMC 회의에서 그동안 뭐 빅스텝 할 것이다, 50bp 올릴 것이다 얘기가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일부 매파 인사들이 뭐 75bp, 그러니까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또 달러를 끌어올리는 그런 상황이 좀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말씀하신 대로 단기적으로는 연준이 금리를 어떻게 올리겠다 하는 그 발언들이 그런 정보들이 가장 달러와 강세 따라서 원화 약세에 영향을 크게 주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뭐 미국 연준이 6월과 7월에 자이언트 스텝 0.75%를 두 번이나 했고요. 네. 근데 지금 그 7월에서 8월 지금 진행되는 사이에 미국 학계랑 미국 그 연준 사이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그 형성된 그 예측 중에 하나가 이미 인플레이션이 고점을 찍은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고 학자들은 많이 했고 네. 연준도 그런 발언을 하는 그 내부 인사들이 상당히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연준이 작년에 2021년에 그 인플레이션이 온 거에 대해서 그 예측을 실수를 하는 바람에 이제 약간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지금 강하게 고점을 찍었다고 그런 확신이 있어도 얘기는 강하게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얘기가 학계랑 연준을 통해서 계속 회자되는 상황에서 미국 투자자들과 이 국민들 사이에 이제 연준이 더 이상 그 자이언트 스텝을 안 하고 이번에는 9월에는 0.5%를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상당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최근 들어서 공식적으로는 아직 연준은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는 인플레이션 안정이고 금리를 인상할 거다라는 발언이 계속 나오면서 네네. 이에 대한 기대에 대한 실망이라고 할까요? 예. 그런 실망으로 인해서 달러화가 강세가 되고 원화가 약세되는 그런 시장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말씀 주신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잡히면 금리 인상에 대한 드라이브도 좀 약해질 수 있는, 조금 느슨해질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고 보는데 최근에 연준의 모습을 봐서는 고점으로 인식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강한 발언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소위 이제 헤드라인 CPI라고 그러죠.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그 식품 가격과 그 소위 그 에너지 가격이 포함되어 있는 것들의 가격이 확실히 이제 7월 달 수치를 우리가 이제 8월에 봤을 때는 그러니까요. 소폭 이제 꺾이는 떨어졌어요. 모습을 네. 보였던 것들이 일단 시장 참가자들한테 큰 희망을 줬고요. 그럼 연준이 이제는 좀 비둘기적으로 당장은 아니더라도 내년 초 정도부터는 좀
다시 갈 돌지 수 않겠느냐. 있겠다. 보통 페드 피봇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라고 이제 조금 앞서간 측면이 있고요. 다만 지금 사실은 연준이 보는 거는 헤드라인 CPI는 전혀 아닙니다.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 이제 내일이네요. 미국 시간으로 발표될 이제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네. PC가 발표될 텐데 이것은 상당 수준 어느 정도 높은 수준을 계속 좀 유지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따 저희가 논의하겠지만 결국은 소위 스티키 프라이스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래서 결국은 좀 비경직적인 네. 그러니까 가격을 자주 안 옮기는데 한 번 변경시키면 꽤 오래 가는 이런 것의 물가를 추정하는 것들은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 5.6% 직전달. 근데 전달보다 계속 더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연준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러한 좀 상당히 고정적으로 올라가는 물가들, 결국은 인건비와 월세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이런 물가들이 아직은 잡혔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네네. 소위 일시적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는 정점이 됐다라고 말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네. 그렇게 놓고 본다면 현재 상황에서 연준이 완전히 비둘기로 단기간에 돌기는 어렵지 않을까 좀 싶고 그렇게 놓고 본다면 연준의 그러한 현재의 기조가 남은 이제 지금 이미 하반기 들어가서 이제 4, 4분기까지 갈 때 네네. 단기간에 그것이 돌까에 대해서는 좀 퀘스천을 갖는 것이 오히려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안전하게 그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강달러가 좀 계속될 수 있다라는 근거로 봐도 무리가 없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아까 전망해주신 1,400원도 가능성에 대해서는 봐야 된다라는 얘기와도 궤를 같이 할 수 있겠네요. 예, 이제 크게 놓고 보면 이제 금리와 우리나라의 이제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펀더멘탈에 미치는 이제 무역 수지를 포함한 경상 수지 두 개로 놓고 보면 소위 전 세계에 이제 돈을 움직이는 미국의 연준은 긴축을 하면서 달러의 유동성을 줄이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이제 원화 약세의 빌미를 첫 번째로 주고 두 번째로는 이따가 이제 우리 에너지 가격이나 곡물 가격이겠지만 이런 것들도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네네. 두 가지가 좀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호님 어떠세요? 제가 좀 드리는 질문이 어쨌든 미국에서의 긴축 자체가 느슨해지지 않는다면 계속 강달러의 기조를 뭔가 이어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보더라도 그 연준 같은 경우 지금 확실히 이제 그 인플레이션 쪽에 지금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연준의 이제 그 통화정책 목표는 사실 두 가지입니다. 네. 하나는 이제 인플레이션, 이제 목표가 이제 2%죠, 사실은. 그리고 이제 실업률 같은 경우 이제 두 가지 이제 되게 되는데 실업률은 사실 4% 초반이 사실은 이제 자연 실업률입니다. 근데 지금 미국 상황 보면 최근에 이제 8%대로 떨어지긴 했지만 물가 목표 2% 상황에서 8% 물가 그리고 상당히 4%대 초반에 어떤 그 이제 상황들. 고용 상황에서 네. 지금 3% 중반까지 떨어진 실업률. 그리고 이제 연준이 계속 얘기하는 건 그 데이터 디펜던트거든요. 그러면 뭐 4배 이상 높은 물가하고 사실 완전 고용 실업률 이 상황이면 사실은 인플레이션에 계속 초점을 맞춰서 금리 인상을 가져가겠다는 거고요. 네네. 사실 7월 FOMC도 그래서 이제 FOMC 의사록에서도 9월 FOMC 때 결국 0.50bp냐 75bp냐 이제 그걸 고민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네. 분위기는 여전히 이제 매파 쪽이 달러 강세를 견인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입니다. 사실 근데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소비자 물가 미국 CPI 같은 경우도 사실 그동안 굉장히 높게 형성되다가 조금 떨어진 게 과연 이제 저희는 이 다음 곡선을 지금 모르지만 최근에 뭐 국제유가도 좀 떨어지고 곡물 가격도 좀 떨어진 것들이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그래프를 밑으로 좀 잡아당길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뭐 기대 섞인 바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보는 거는 무리라고 보십니까, 연구원님? 어떻게 보세요? 아까 내려가고 있는 곡선이 더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인플레이션 관련 지표는 네네. 사실 이미 이제 하반기에 꺾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 같은 경우 특히 이제 그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든지 특히 이제 미국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 측면에서 또 이제 채권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팁스 금리 같은 경우는 지난 4월에 이미 이제 그 기대 인플레이션 자체가 꺾였었고요. 휘발유 가격이 지금 이제 좀 문제긴 하지만 이제 국제 유가도 사실 지난 5월 이후에 하락했었기 때문에 네네, 결국 그러니까요. 미국 인플레이션 이제 꺾인다. 그리고 경기 둔화하고 이제 같이 맞물린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좀 불안 요인은 뭐냐면 이제 올 겨울에 결국 다시 이제 북방과 겨울이 됐을 때 에너지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난방에도 써야 되고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사실 이제 좀 불안 요인이다라는 부분을 빼면 네. 사실은 이제 인플레이션에 이제 피크아웃했다라는 기대가 사실은 지배적이거든요. 네네네.
그런 부분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뭐 유럽에서도 지금 에너지에 대한 경계심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지금 뭐 러시아에서 가스 공급을 잠깐 끊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겨울철을 대비해야 되는 유럽에서는 이게 혹시 이제 경기 침체로 갈 수 있는 또 전조가 되지 않을까, 물가를 또 올리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결국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특히 글로벌 가스 시장, LNG 시장에 특히 우리나라가 되게 의존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유럽에서 이 가스 문제, 공급 문제는 상당히 우리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요. 네네. 약간 큰 그림을 보면 지금 유럽 연합 전체가 러시아 가스에 의존하는 정도가 한 40% 되는데 이게 전 세계 수요 한 10% 조금 안 됩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러시아가 공급 조정을 통해서 시장을 충분히 교란시킬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미 LNG 국제 가스 가격이 상당히 오르고 있고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다행스럽게 지금 1년에서 2년 사이에 장기 계약으로 주로 카타르랑 에서 수입을 하고 있지만 네네. 이게 현물 시장 가격을 올려서 결국 우리나라 가스 가격도 올려서 냉난방비나 그리고 여러 가지 자동차 비용 같은 것을 같이 올릴 수가 있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우리나라한테 위험한 상황이 그럼요.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게 이제 천연가스, 러시아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탑 5로 정리를 좀 해봤는데 뭐 작은 국가 좀 차치하더라도 독일만 해도 거의 50%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은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끊었을 때 오는 충격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피해가 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러시아가 100% 끊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그걸 끊었을 때 내년도로 넘어가면 갈수록 본인들의 입지는 줄어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통상 100을 보낼 수 있었으면 7월 달에 소위 유지 보수를 지나고 나서는 지금 25%로 줄였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이 100이었으면 올 상반기는 50을 보내줬고요. 네네. 그 7월 달에 유지 보수 이후에는 25를 보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소위 약간 이제 그 가랑비에 옷 잡는 그 정도 네. 수준으로 쫄쫄쫄 흘려보내는 이 정도로 지금 보내주면서 일종의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 가격이 길들이기. 오르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런 상태가 되고 있는 거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보면 LNG가 이제 원래는 독일이나 이런 데를 피하고는 한국과 일본이 전 세계에서 넘버 1, 2 소위 수입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LNG JKM이라는 지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LNG 재팬 코리아 마커라고 그래갖고 그거와 관련된 이제 가격을 따로 산정할 정도로 우리나라랑 일본만 따로 뽑아서 뽑은 네네 지표가 있어요. 그만큼 이제 카타르나 이로부터의 수입이 전 세계로 이제 그 너무 소위 비중이 LNG 크니까. 가격을 유지를 하는데 그것이 지금 3월 그러니까 소위 올해 5, 6월 달 대비해서 지금 현물 가격이 거의 3배 올랐거든요. 3배요. 3배 올랐습니다. 근데 지금 작년 대비 올해 지금 상반기 최근 한두 달 사이에 지금 무역 수지 적자의 큰 폭을 나타내는 것이 가스 수입이고 천연가스 가격이 작년 대비 한 70% 네. 수입량이 늘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물량이 늘지는 않았을 거지 않습니까? 네네. 가격이 70% 올랐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이게 상당히 이제 후행하면서 가격을 끌어올리기 때문에 결국은 이러다 보면 사실은 한국 하반기 이제 우리도 겨울로 들어갈수록 상당히 이제 천연가스와 관련된 물가 상승이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한국 시장, 우리나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물가 정점을 보기에는 좀 이른 시점은 아닌가라는 거는 지나친 기운가요? 저는 사실은 정점이라는 것은 이제 그것을 얘기하는 것에 뒤에는 어떠한 것이 깔려 있냐면 고점을 찍고 밑으로 빠르게 내려온다라는 가정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이제 정점이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비슷하게 이어진다면 좀 의미가 좀 덜하죠. 그렇죠. 이제 근데 정점이라는 의미보다는 이렇게 높게 했다 옆으로 이렇게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유지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은 전 세계로 놓고 보면은 정점을 찍고 급격하게 2%대로 내려가기보다는 네네. 적어도 미국이나 유럽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상당히 높은 수준, 연말 가도 한 5, 6%대에서 유지가 될 가능성이 좀 매우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정점 논란을 갖고 서로 논의하기보다는 실제로 그 안에 있는 그런 식품 가격이나 에너지들의 그런 가격들의 변화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네요. 꼭지점을 찍었다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얼마나 실효성이 있게 우리가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지표가 될 텐데 그거는 조금 멀었다는 생각도 좀 드는 맞습니다. 상황입니다. 지금 어쨌든 러시아가 지금 러시아 천연가스로 인해서 유럽을 좀 좌지우지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따른 어떤 인플레이션 그리고 나중에 오는 뭐 이제 환율 상황 이런 것들도 좀 전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내다보고 계십니까? 우선은 이제 지금 이제 환율 자체가 예전 같으면 이제 그 원화가 약세가 되면 이제 수출이 좋기 때문에 이제 좋다라고 했지만 맞아요. 사실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화가 약세가 되면서 오히려 이제 그 원자재 가격 그 부분 우리나라 이제 겨울 같은 경우에는 거의 50% 가량을 이제 전체 수입에서 에너지 부분이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겨울이 되면 결국 다시 이제 환과 이제 에너지 가격 이거가 이게 결국 무역 수지를 이제 좌우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결국은 다시 이제 적자 규모로 네네. 이제 키우게 된다라면 한국 경제에도 굉장히 좀 부담이 많이 되고요. 특히 이제 수급 측면에서도 사실 아직까지는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경상수지 자체는 흑자지만 네네. 무역수지가 지금 적자가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또 이제 중요한 게 지금 주식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지금 아직까지는 순매수세를 좀 보이고 있지만 네네. 결국은 이러한 부분들도 사실 이제 변수거든요. 외국인 네. 투자 자금이 다시 빠져나가게 되면 이제 수급 측면에서 또 외환 시장이 굉장히 좀 불안해질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러한 부분들이 특히 이제 올해 특히 겨울부터 굉장히 좀 중요한 어떤 외환 시장도 수급의 변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겨울 이제 가을 겨울이 되면 더 걱정스러운 지점이 생긴다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우리도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고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무역 관련 지표, 뭐 무역 수지 적자나 이런 것들이 좋지가 않아요. 사실 특히 8월에는 지금 한 달치 집계가 안 된 상황이거든요. 잠정치고 20일치만 체크를 했는데도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큰 폭의 적자를 보이고 있어서 심상치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어떻게 앞으로 더 안 좋아지는 건가요, 그러면? 네, 지금 뭐 우리가 무역 수지를 갖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역 수지는 이제 물건을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물건을 수출하고 수입하는 그 양을 보고 있는 건데요. 그거는 예. 올해 상반기 한 100억 달러 정도 적자를 본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게 사실 이 외국과의 거래에 있어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모든 거래를 포함한다면은 말씀하신 대로 이 경상수지를 봐야 되는데요. 경상수지는 아직도 상당히 아직은 괜찮죠. 견고합니다. 네. 지금 올해 상반기에 한 247억 달러 흑자를 보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 물건만 왔다 갔다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서비스나 또 금융 투자 또는 직접 투자로 인한 수익까지 다 포함한 그 달러화나 원화의 거래를 다 포함하는 경상수지는 좋다는 게 좋은 요인이지만 지금 무역 수지가 계속 이렇게 안 좋다면 결국 경상수지도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무역에서 이제 수출과 수입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본부장님과 연구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출은 작년 대비 지금 8월에서 한 10% 정도 늘었고요. 수출은 수입은 좋아졌어요. 한 20%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입이 거의 수출의 2배로 느는 이런 상황이 물건은 거의 왔다 갔다 하는 게 비슷한데 네네. 가격이 뛰어서 그런 거죠. 그 수입 특히 그 원자재나 그 농수산물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하는 바람에 네. 수입의 그 돈으로 환산한 액수가 커져갖고 지금 예. 무역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앞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중 에너지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지금 수출도 늘었지만 수입이 그만큼 더 늘었기 때문에 더 비싸졌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이게 국내로 들어왔을 때 국내 물가를 또 자극하고 계속 찌르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뭐 당연히 이제 그 순차적으로 그러한 이제 그 체인 리액션이라고 그러죠. 네네. 연쇄 연쇄 반응들이. 반응들이 계속 이제 일어날 수밖에 없을 텐데 말씀 주신 대로 이게 이제 우리가 일본에서 그걸 먼저 봤습니다. 맞아요. 일본은 연초에 우리보다 더 급격하게 환율이 악화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입 물가가 이제 2배로 이제 곱절로 더 높아진 거죠. 뛰어버리는. 이제 네. 그런 현상들이 실제로 일본에서 나타났고 한국은 일본보다는 상대적으로 나았지만 최근 이번 여름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환율이 급등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환율 걱정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에너지 가격도 높은데 그 에너지를 수입할 우리 네. 원화의 약세가 더 이것을 악화시키는 이러한 현상들이 이제 나타나고 엎친 데 덮친 격이네요. 진짜. 네, 거기다 이제 플러스 해갖고 단기간에 지금 우리
대표적인 이제 LNG 가격이 단계 떨어질 가능성이 없어 보이니까 이게 걱정인 거고요. 실제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LNG의 그 소위 이제 전체 에너지 시장 그 소비에서 LNG에 저희가 의존도는 한 20% 정도 되는데 네. 이 소위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에서는 한 30% 정도 차지를 합니다. 그렇기 네네. 때문에 연말로 갈수록 에너지 소비의 난방 수요,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필요로 하면 전력과 관련된 수요, 그렇죠. 이 두 개가 이제 같이 겹치다 보면은 사실은 이제 소위 근본적인 물가에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그런 측면에서는 LNG 수급을 지금부터는 집중적으로 정부가 좀 관리해 줄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지금 유럽도 지금 계속 지금 시장에서 PNG, 러시아로부터 들어오는 PNG가 잘 수급이 안 좋으니까 LNG로 수입을 다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게 지금 이제 아시아가 뛰어들면서 한국, 일본과 유럽이 경쟁을 하는 네네. 예, 이제 현물 시장에서 경쟁을 하는 시장으로 가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는 정부 그런 에너지 관련된 당국에서 집중적으로 좀 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실 모르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들이 너무 안 좋은 요인들이 좀 많고 앞을 특히 겨울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요인들이 많은데 8월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8개월 만에 하락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의 심리 자체는 그동안에 가졌던 어떤 긴장감이 조금은 풀어져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제가 세 분 말씀을 들으면서는 이거를 그렇게 낙관적으로 봐도 되는 건가라는 의문이 좀 드는데요. 영호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걸? 사실 이제 물가 상승률이 이제 피크아웃했다라는 부분이랑 또 하나 이제 구분해야 되는 부분은 물가 자체는 근데 안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상승률은 유지가 되는 네, 거죠. 그렇죠. 예. 상승률이 피크아웃한다고 해서 지금 이미 굉장히 많이 오른 물가 자체가 떨어지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냐면 지금 뭐 이제 우리나라도 보면 농수산물 가격 지금 굉장히 많이 불안하고요. 예, 예. 에너지 가격도 지금 뭐 가스라든지 전기요금 뭐 하반기에 계속 인상이 이미 그냥 예고된 상황입니다. 네. 뭐 한전 적자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지금 전체적으로 에너지 가격이라든지 식품 가격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오른 상황이면 다른 수요가 아예 그냥 줄어버릴 상황이거든요. 근데 물가 자체가 안 떨어져 버리면 뭐 원자재 부분 굉장히 불안 자체가 이제는 수요 둔화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소득은 이제 이미 정해져 있지만 그 그렇죠. 부분에서 이제 생필품이나 이런 이제 필수 소비 부분이 차지하는 이 비용 자체가 굉장히 많이 늘다 보니까 네네. 다른 소비가 전체적으로 떨어지고요. 이러한 이제 인플레이션 이제 그 2차 효과인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실질 소비 여력 감소에 따른 수요 둔화 이 부분이 사실은 경제에는 지금 앞으로 굉장히 좀 위험 요인으로서 하나의 어떤 그 경기 둔화 요인이다라고 보입니다. 네. 사실 그동안 상반기만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경기를 그나마 좀 살려줬던 게 소비가 좀 역할을 했어요. 그동안 워낙 올가매고 있었기 때문에 좀 풀어나면서 보복 소비나 이런 것들이 일어났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요가 둔화된다는 얘기는 결국 소비 부진으로 이어지는 상황으로 연출되면서 경기 둔화로 갈 수 있는 그런 경기 침체나 이런 부분으로 갈 수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혹은 뭐 지나친 걱정인지 모르겠지만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까지도 닿아야 되는 건지도 여쭤보고 싶거든요. 예, 우선 이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이슈가 되는 건 역시 경기 침체거든요. 네네. 근데 경기 침체 자체가 상반기까지만 해도 사실 반신반의했거든요. 결국 전 세계적으로 이게 경기 침체라는 건 말 그대로 어떤 경제 위기 상황입니다. 이제 GDP 자체가 진짜 줄 수도 있고 네. 뭐 실업이 급등한다라든지 뭐 이런 어떤 금융시장 어떤 불안까지도 이게 다 내포되는 말이기 때문에 네. 리세션이라는 건 사실 공포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가능한 시나리오다라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IMF가 지금 예상하기에도 지금 유럽 부분 에너지 위기에 의한 어떤 유럽의 경제 위기 우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내년 되게 되면 사실 이제 뭐 레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이나 이런 이제 그 경제학의 구루들도 이게 굉장히 지금 미국도 경기 침체를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라는 부분, 예.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얘기 나오는 부분들이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 다음이거든요.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크게 이제 올라간 상황에서 아까처럼 이제 글로벌 이야기 이제 수요 둔화까지 이제 오게 되면 실제적으로 에너지 어떤 그 위기, 어떤 그 에너지나 식량의 어떤 그 가격 급등 이런 이제 불안뿐만 아니라 수요 둔화까지 오게 되면 이게 실제로 또 이제 경기 침체로도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와 함께 이게 정말 현실 가능한 시나리오로 가고 있다라는 게 사실 지금 가장 좀 우려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우선 금융시장에 결국 먼저 타격을 주게 될 텐데 네. 금융시장이 먼저 아마 반응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금융시장 불안 자체가 실제적인 어떤 그 스태그플레이션이라든지 이 경기 침체로 가는 어떤 그 부분을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다라고 보입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수요 둔화에 대한 걱정 그리고 인플레이션 특히 우리나라도 이 고점인가 아닌가를 두고는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뭐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있고 물가가 정점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나 뭐 당국에서는 10월쯤에는 정점 찍을 거라 그랬는데 지금 갑자기 집중호우 오면서 농산물에 타격이 있고 이러다 또 추석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10월에 정점 올 수 있나? 이런 의문이 좀 들거든요. 네, 그 올해 이제 한국은행이나 정부에서는 이제 정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마도 그 정점의 가능성이 시간이 가면서 연말로 가면서 더 높아지는 거는 사실이죠.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절적인 요인이 컸고요. 지금 뭐 수해도 있었고 네. 그리고 원유 가격이 하락하고 농산물 가격과 같이 하락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작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이 연말이나 내년 초에 가야지 정점이 확실히 관찰할 수 있는 증거가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올해 연말 전에 정점을 확실히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 전반적인 인플레이션 소비자 물가 지수는 6%, 6.3% 막 예. 연율로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생산자 물가 지수는 거의 10% 오르거든요. 9.9%인데 그게 소비자로 전이 되잖아요.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은 생산자 물가 증가율과 소비자 물가 증가율의 그 차이가 그러니까 4% 좀 안 되는 3% 넘는 그 물가 차이가 결국 소비자한테 갈 수밖에 없는 그 물가 자극 요인이 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우리가 아까 그 소비자들의 그 인플레이션 예측치도 지금 이번 달에 떨어졌다고 얘기는 하지만 상승세에 있는 거는 맞습니다. 작년 1월에는 그게 1%대였는데요. 네네. 지금 4.7까지 올랐다가 살짝 4.3으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장기적인 추세는 이것도 상당히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결국 그 정점을 찍을 거라고 하는 확실한 그런 증거는 아직은 모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모호하다. 사실 앞서 말씀 주셨지만 상승세가 꺾인 거,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돌아선 게 아닙니다. 마이너스로 돌아서야지 이제 그때부터는 밑으로 내려가는 상황들이 연출이 되는 거지. 계속 어쨌든 오르는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정점을 찍었다 그래서 또 꺾이는 게 아니니까 그런 걱정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정점은 봐야 뭔가 우리가 그래도 내려갈 수 있는 희망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정부가 생각하는 10월 정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아까 그 작년에 미국 연준의 그 잭슨홀 미팅을 언급을 주셨고 그때는 아주 확신해서 그 제롬 파월 의장이 일시적이다. 맞아요. 인플레이션은 네. 확언을 해줬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러고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 네. 근데 완전히 틀렸죠. 네, 이렇게 틀려도 정말 예. 네, 그리고 완전히 틀릴 수가 없을 정도로 틀렸죠. 그리고 또 재미있는 건 최근에 이제 뭐 그래프들을 아마 찾아보시면 많이 나올 텐데 매달 이코노미스트들이 모여갖고 그 소위 이제 향후 그 소위 말하는 말씀하신 물가의 정점을 찍는 네네. 그런 추정치들을 계속 그래프들을 내는데 그거를 매달 쌓아 보면은 네네. 계속 올라갑니다. 아 그래요? 그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늘 틀려왔다는 거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 세계에서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모든 분들이 모였는데도 이번 상황은 제대로 예측을 전망하기가 힘들다. 못 해내고 있다라는 상황인 거죠. 근데 지금 아까 말씀 주셨던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미국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그렇고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시장에 기반한 그런 기대 인플레이션에보다는 한국은행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네네. 전문가와 일반인들을 상대로 제가 알기로는 서베이를 해서 그것에 뭐 평균이나 뭐 이런 걸 내 갖고 이제 쫓아가는 걸로 알고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현재 대부분의 사실은 전문가들께 틀리고 네네. 일반인들은 더더군다나 당장이나 직전 달이 어떻게 됐는지가 더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소위 포워드 루킹이라고 하죠. 네. 미래지향적으로 추정을 한다기보다는 백워드 루킹이라고 해서 과거를. 과거지향적으로 하는 그런 성향이 짙기 때문에 현재 기대 인플레이션의 그런 변동에 너무 많은 무게를 둘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상황은 그래서 이번 주말에 있을 금토일에 있을 잭슨홀 미팅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는 이제 미국의 연준의 생각뿐만 아니라 전 세계 중앙은행장들, 주요 은행장들이 다 모여서 자기의 의견들을 서로 토론하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보면 그들의 그런 방향성, 전망 이런 것들을 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말씀 계속 드리는 이유는 10월달 그 고점론에 대해서 저희가 너무 많은 기대를 하는 것은 네네. 또 다른 또
부패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런 것에 너무 무게를 두실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좀 낙관적으로 보기는 좀 어려운 요인들이 너무 산적해 있어서 지금 낙관적으로 보는 것 자체가 좀 걱정되고 무서운 상황이라고 좀 보여지는데 지금 뭐 아까 말씀드렸던 대외적인 요인들 여러 가지도 있지만 중국도 요즘에 상황이 좋지가 않더라고요. 코로나 봉사하면서 경기 둔화 우려도 커졌고 인민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또 인하했어요. 7개월 만에 인하하면서 위안화 가치도 또 하락하고 아까 말씀하신 위안화랑 우리랑 커플링 되다 보면 우리도 원화 가치도 또 떨어지는 그런 영향들을 미칠 수 있어서 환율은 계속 높게 갈 것 같고 물가는 안 잡힐 것 같고 경기 침체 우려는 있고 이런 어떤 악재들이 너무 지금 패키지 형태로 오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중국 상태와 어떻게 연계를 해서 우리 시장 어떻게 전망하면 좋을까요? 예, 지금 글로벌 경기 침체 사실 이제 시나리오에서는 이제 가장 좀 유력하게 있는 게 지금 유럽의 에너지 위기라든지 네네. 미국의 어떤 뭐 통화 긴축 뭐 이런 부분 그렇죠. 때문에 이제 뭐 긴축 시나리오 여기에 이제 중국까지도 지금 이제 최고 가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중국 같은 경우는 작년 이제 연말부터 사실 이제 금리 인하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사실 하나의 또 시그널이거든요. 중국 경제가 사실 이제 그만큼 실물 경기가 많이 위축됐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뭐 전 세계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부동산 시장까지도 지금 이제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이제 금융 시장을 보게 되면 이제 채권 금리 자체가 이제 굉장히 많이 올랐었고 그다음에 이제 주가가 이제 떨어졌었고 이제 다음으로 이제 그 부동산 시장이 이제 가장 관건인데 결국 이제 부동산 시장까지도 만약에 이러한 부분들이 영향을 받게 되면 실제로 굉장히 좀 어려워지기 때문에 중국도 지금 빠르게 이제 지금 통화부터 지금 풀고 있는 상황인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좀 변수가 되는 게 내년이 지금 시진핑 집권 이제 3기인데 그렇죠. 이걸 앞두고 결국 경기 부양책을 계속 쓸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 아마 재정도 아마 풀면서 이제 좀 경기를 좀 띄우려고 할 텐데 이러한 부분들이 최소한 어쨌든 뭐 경기 침체까지는 막아주지 않겠냐라는 기대가 있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금융시장 자체가 좀 불안해 보이면 뭐 중국 경제 같은 경우도 계속 지금 어떤 좀 위험한 어떤 그런 입장에서 좀 계속해서 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적어도 경제에 있어서는 중국의 의존도가 우리도 높기 때문에 그럼 우리도 같이 연동돼서 뭔가 둔화되거나 이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여야 될까요? 맞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중국에 의존적인 나라 중에 하나죠. 네네. 근데 지금 연구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중국이 지금 나라별로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걱정되는 나라 중에 하나인 게 2019년에 코로나 오기 1년 전에 원래 중국 인민대회에서 그 경기가 불경기로 가더라도 구조조정을 실시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말씀하신 부동산 문제나 그리고 파산 직전에 그런 공기업 문제 너무나 구조적으로 심각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네네. 그거를 해결하지 않고는 중국이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는 거를 절실히 깨닫고 불경기를 감수하고라도 이거를 정리하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온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요. 못했죠. 예. 그래서 지금 3년 동안 못했는데 또 지금 올해 그 시진핑 주석 4년임을 네. 장기 결정하는 집권에 그렇죠. 결정을 해야 되는 전임인대가 또 있어서 11월에 이걸 있습니다. 금리를 내리고 재정을 풀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중국의 그 고질적인 구조적인 문제, 지금 부동산도 버블이 꺼지고 있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중국이 상당히 위험 요소가 가장 지금 현재로는 많은 대형 국가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리고 우리나라도 따라서 수출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나라가 중국과의 경제 관계에 있어서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앞으로 몇 년 계속될 것 같습니다. 몇 년 계속 될 것 같다고요? 네. 좀 장기화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중국이 그 구조적인 그 조정을 구조적인 개혁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정치적인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어서 중국 경제가 옛날같이 크게 고성장으로 가기는 규모도 쉽지 않을 커졌지만 것이다.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대외적 여건이 너무 안 좋고 지금 이러다 보니까 우리도 이제 금리 결정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금리 결정할 때 항상 경기 침체에 대한 고민은 배제돼 있다고 해도 고민을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 지금 어쨌든 이번 금통위는 뭐 베이비 스텝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 컨센서스는 말씀 주신 대로 뭐 0.25 퍼센트포인트 네, 올리는. 하는 것이 뭐 거의 90% 시장 참가자들이 본부장님도 근데 그건 이제 선택의 이슈인 것 같아요. 예,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사실은 지금 우리 지금 환율이 이렇게 걱정되고 이러다 보면은 금리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는 것은 부담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네. 지금 이번에 0.25
해도 사실은 이제 점점 벌어질 격차가 수밖에 없는. 예, 그리고 왜냐하면 이제 9월달에 FMC에서는 0.5년, 0.75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저희보다 훨씬 더 큰 폭을 얘기하고 예, 있어서 갈 때마다 이제 우리에 비하면은 거의 엄청난 이제 보폭을 예, 보여주는. 보폭을 보여주고 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통상 이제 모든 걸 그냥 금리 역전만으로 다 설명하기는 어렵겠지만 이것은 분명 부담이다. 근데 다만 이게 이제 우리가 걱정스러운 게 이제 미국은 상대적으로 지금 고용 시장이 워낙 좋기 때문에 네네. 거기에서의 여유를 가지고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여유가 있습니다. 있죠. 네. 반면 우리나라는 이제 소위 이제 가계 부채라는 가장 큰 아직 우리가 이제 중국의 걱정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똑같이 이제 가계 부채가 고질적인 이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은 금리를 공격적으로 못 올리는 이런 우리가 일본과 비슷하게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이것이 결국 환율로 약세로 터질 거냐 아니면 이제 금리를 올려서 일정 부분 내부 저희 부채 구조조정을 할 거냐에 대한 고민으로 귀착이 될 선택으로 텐데 가는군요. 결국 이제 선택의 이슈입니다. 그렇네요. 예,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엄청난 고민이 있을 텐데 결국은 이것이 이번 잭슨홀 미팅과 맞물리면서 결국은 어떤 식으로 전 세계가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이 0.2냐 0.5냐가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연구님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지난 이제 그 7월 금통위 때 50bp 금리 인상이 사실 사상 처음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지난 7월 금통위 때 굉장히 좀 이례적이었던 게 통화정책 결정문을 보게 되면 사실 이제 정해진 항목들이 있거든요. 근데 50bp 금리 인상에 대한 이제 배경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창용 총재가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거고 원래대로 이제 베이비 스텝으로 간다라는 부분을 명확히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베이비 스텝 25bp로 계속 이제 금리 인상 간다라는 부분이고요. 대신 이제 8월 금통위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제 국내 기준금리가 2.50%까지 올라갑니다. 네네. 근데 지난 이제 7월 금통위 때 이창용 총재가 중립금리 수준에 대한 언급을 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사실상 한국은행의 중립금리가 2.50% 수준이다라는 걸 얘기했고 하한이 2.25, 그다음에 상한이 2.25, 2.75. 2.75. 사실상 이제 중립금리 수준에 이제 도달하는 상황이 이제 8월 금통입니다. 그 이후에 결국 중립금리를 얼마만큼 더 이제 상회할 정도까지 올리느냐가 이제 관건이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사실 한은행 내부에서 지금 경기 둔화 우려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게 최소한 올해 이제 연말 기준금리에 대해서 이제 지난 7월 금통위 때 이창용 총재가 2.75에서 3% 정도라는 이제 시장의 기대가 합리적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그 시나리오가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2.75냐 3%냐인데 사실은 이제 외환 시장이 지금 이렇게 좀 원화가 지금 이제 약세인 상황이면 사실 이제 3% 시나리오로 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입니다. 네. 그럼 환율은 좀 더 부담스럽게 봐야 되나요, 우리가? 우선은 이제 환율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원화 약세를 방어하기 위해서 네네. 금리 인상을 2.75% 정도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합리적이거든요. 경기 둔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근데 네. 그걸 이제 조금 더 높게 가는 거죠. 이제 3% 그렇죠. 정도까지 올릴 수 있는 상황으로 통화 정책은 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환율 상황을 감안하면 우리도 좀 보폭을 크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가계부채 생각하면 그럴 수가 없고. 네, 그 한국은행에서 이제 0.25% 이번 8월 금통위에서 인상하는 게 거의 뭐 다들 동의하는 수준인데요. 교수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저도 뭐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네네. 저의 그 생각과 달리 한국은행에서 그렇게 거의 확언을 했으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지금 우리가 환율 때문에 이 자리에 모여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네. 환율을 방어하기에는 이제 한참 모자른 그러니까요. 그 25bp란 숫자 자체가. 그 금리 인상입니다. 예. 근데 이제 한국은행에서는 다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국내 경기 문제, 가계 부채 문제를 가장 크게 걱정을 하고 있고요. 예. 지금 그리고 윤석열 정부 초기인데 어떻게 하든 경제를 좀 살려서 그렇죠. 경제를 좀 이렇게 확장적으로 불경기에서 좀 벗어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환율 문제가 제일 지금 걱정이 되는 게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국내 물가가 또 상승한다는 게 큰 문제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한국은행이 간접적으로 그 환율 문제랑 인플레이션 문제보다 경기 살리기에 더 우선권을 그러니까 정책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25bp가 좀 납득이 가는 네. 숫자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는 어쨌든 미국이랑 금리 차가 점점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코스피 특히 우리 시장에 대한 뭐 하반기 어떻게 좀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뭐 기본적으로 지금 하반기에 지금 이제 2, 4분기가 이제 실적이 생각보다 좋아서 기대감을 키웠지만 예. 3분기, 4분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예상치들은 지속적으로 우하향
하고 낮아지고 있습니다. 있군요. 이건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네네. 말씀 주신 대로 경기 침체 우려가 본격화되기 때문에 내년에 대해서도 더 걱정이 있고요. 네네. 그러다 보면은 지금 실적이 본격적으로 돌기 어려운 상황에서 최근에 이제 주가가 빠졌다는 것만으로 연초 네. 이후에 본격적으로 우상향 랠리를 하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지금 저희는 7월 초 이후에 한 이제 10% 정도 소위 이제 안도랠리를 보이긴 했지만 이것은 결국 약세장 기조 속에서 단계 기술적인 반등으로 보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고요. 지금 아직은 그 내재된 지금 그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계속 좀 접근하신 것이 좀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구원님 의견도 짧게 좀 여쭤보고 싶어요. 어떻게 보세요, 하반기 코스피? 우선 이제 매크로 상황을 보게 되면 네네. 거시경제 상황을 보게 되면 지금 기업들 입장에서는 쉽게 얘기하면 원자재는 올라가는데 근데 그거를 가격에 사실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수요 둔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어떤 마진 부분이 계속 안 좋아지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글로벌 수요 둔화라고 하면 이제 판매량, Q라고 할 수 있는 판매량까지도 사실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가격과 사실 마진과 판매 마진과 네. 어떤 그 판매량 모두 사실은 좀 둔화될 수 있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기업 실적이 사실 둔화가 되는 건 좀 불가피해 보이고요. 여기에다 이제 경기 침체라든지 이런 어떤 좀 불안 심리 자체도 사실 위험 자산에는 굉장히 좀 악재이기 때문에 네. 최근에 어떤 반등이 어떤 밸류에이션 바텀이 아니냐라는 좀 기대도 맞아요. 일부 있거든요. 예. 그렇지만 모멘텀 자체가 사실 반등할 모멘텀은 사실 굉장히 약하기 별로 없다. 때문에 결국 지금 상황은 이제 베어마켓 랠리 측면의 어떤 기술적인 반등. 그래서 앞으로도 사실 투자 부분은 계속해서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네. 대응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환율 상황도 물가 상황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산재돼 있으면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정부와 당국에서도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들이 좀 필요해 보이고 시장에서도 시장을 좀 현명하게 그리고 또 침착하게 볼 수 있는 어떤 시선도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김세환 교수, 송재경 본부장, 오창섭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이슈앤직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